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실패한 빅네임 선수들 8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선수들인 셰우젠코, 베론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영상에서는 제외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공격수였던 다보르 슈케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수한 득점을 터뜨리며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1998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것은 물론 곧이어 진행된 월드컵에서는 대회 득점왕에도 선정되는 활약으로 크로아티아의 4강을 이끌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무려 발롱도르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엔 부상으로 고전하며 백업의 위치로 밀려나고 말았고 감독과의 불화도 겪게 되면서 슈케르는 이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그는 잉글랜드에서 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9년 슈케르는 아넬카의 대체자로 하나 약 60억 원의 아스날로 영입되었습니다. 아스날을 30대에 접어든 그와 무려 4년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벵거 감독 역시 챔피언스리그 무대 경험이 있는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라고 극찬하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앙리는 유망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슈케르가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상 여파로 찾아온 노쇠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베르캄프 앙리가 주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백업이었던 은한쿠 카누에게조차 밀려나는데 이르게 되죠. 이 시즌의 그의 최종 공격 포인트는 22경기 8골, 기대치에 비해서는 너무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스날 9번 저주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불과 한 시즌 만에 FA로 풀려나 웨스트햄으로 이적하며 아스날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부상으로 보내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약스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많은 영광을 누렸던 클루이베르트, 자기관리 실패와 태도 문제로 전성기가 짧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죠. 그는 바르셀로나 시절 바날 감독이 팀을 떠난 이후에 입지가 극도로 좁아지며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자 재기를 노리며 2004년에 뉴캐슬로 이적했습니다. 클루이베르트의 갑작스런 뉴캐슬행은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는 전적으로 바비 롭슨 감독을 보고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팬들은 이 당시 뉴캐슬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앨런 시어러와의 투톱 기용, 그리고 이들이 보여줄 파괴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뉴캐슬이 UEFA컵 진출에 성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 경험이 많은 클루이베르트를 필두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했죠. 그러나 바비 롭슨 감독이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고 말았고 클루이베르트는 새로 부임한 수네스 감독과 불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는데요. 수네스 감독은 앨런 시어러를 가장 최우선으로 기용하되 벨라미와 클루이베르트를 번갈아가며 파트너로 세우는 기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연히 출전 기회를 찾아 이적해온 클루이베르트의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로 인해 클루이베르트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감독을 넘어 뉴캐슬 보드진과의 관계도 점차 악화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04-05 시즌에 리그 25경기에 나서 단 6골을 넣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뉴캐슬과의 계약이 종료되며 아무런 성과 없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훗날 클루이베르트는 뉴캐슬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시어러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는 구단 내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고 아무도 그에게 불만을 터뜨리거나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그가 무조건 선발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이었던 마이콘, 그는 이전부터 맨시티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었습니다. 마침내 2012년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 날 한화 약 60억 원의 맨시티로 이적해 왔는데요. 그런데 월드클래스 수비수치고 너무 저렴한 이적료죠. 그의 이적료가 저렴했던 이유는 30대에 접어드는 나이기도 했었고 인테르에서의 커리어 막판 잦은 부상으로 자신의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베일에게 무너진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있어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클래스는 있는 선수인지라 좋은 영입이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마이콘은 잦은 부상으로 이탈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져 갔고 이 시기에 사발레타의 포텐이 완전히 터져버리면서 벤치 멤버로조차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4번의 선발 출전을 포함하여 리그에서는 단 9경기만 소화한 채 맨시티와 작별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후에 이적한 로마에서는 다시 폼을 회복하며 부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2-13 시즌 라리가에서 무려 24골을 터뜨리는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던 솔다도는 베일의 유산이라 불리는 이적생들 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며 2013년 토트넘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매 시즌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는 어쩌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솔다도는 두 시즌간 리그 52경기 7골이라는 정말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7골 중에서 4골은 페널티킥 득점이기도 했죠. 이렇듯 스코어러가 득점을 전혀 하지 못하자 토트넘의 성적은 고꾸라지고 말았고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빠르게 경질됐는데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팀 샤우드 감독 대행체제 들어서는 벤치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기용되기 시작한 선수가 바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솔다도의 폼이 좋았더라면 해리 케인의 경력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 그는 포체티노 체제에서도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에 비아리알로 이적하며 토트넘과 작별하게 되었는데요. 솔다도는 현재까지 토트넘의 아주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3-14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프윙으로 뛰며 라데시마의 주역으로 활약한 디마리아. 이 시즌에 월드베스트에 선정되며 마침내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 맨유가 하나 약 1,000억 원을 들여 영입하는 데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비싼 이적료에 걸맞게 시즌 초반에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쳐나가며 맨유의 7번 계보에 적합한 선수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부상으로 고전하기 시작하더니 이전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맨유에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디마리아의 부진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그는 바날 감독이 제대로 된 축구 컨셉을 찾지 못하면서 여러 포지션에 기용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자리서부터 윙백까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소화해야 했죠. 이렇듯 계속된 전술 변화와 포지션 변경으로 바날 감독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장 감독 침입 사건을 겪은 것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가족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며 맨체스터의 생활에 불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애슐리 영의 폼도 살아나면서 이런 악재가 겹친 그는 결국 벤치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죠. 디마리아는 이 시즌에 3골 10도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너무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즌 종료 후에 맨유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적하며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태업 끝에 단 한 시즌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인간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팔카오. 그는 2014년 모나코에서 맨유로 한 시즌간 임대해 왔습니다. 아스날,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의 금액을 투자하여 영입한 선수인 만큼 맨유가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이후서부터 기량이 꺾였다는 평가도 있긴 했었지만 이전의 임팩트가 워낙에 커서 그런지 팬들도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팔카오는 경기장에서 정말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료들과의 호흡 문제 때문인지 도무지 스탯을 생산해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팔카오는 맨유에서의 한 시즌 동안 리그 26경기 4골 4도움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맨유는 완전 영입은커녕 곧바로 그를 내쫓듯 모나코로 복귀시키게 되죠. 시간이 지나 모나코에서 자신감을 되찾으며 부활에 성공한 것을 보면 컨디션 회복에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맨유로 임대온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넨의 레전드 슈바인슈타이거는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려준 음사 바날의 부름을 받아 2015년 하나 약 120억 원에 맨유로 이적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월드클래스 선수를 저렴하게 영입했다며 저비율 고효율 영입이란 호평을 받았는데요. 또한 슈바인슈타이거의 드림클럽이 맨유였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팬들은 그와 맨유와의 시너지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걸맞게 출전한 경기에서 공수 조율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여러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슈바인슈타이거는 이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의 우승과 무릎 부상을 거의 맞바꾸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후서부터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빠르게 노쇠화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맨유에서도 부상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맨유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문제는 재활 기간 동안 부상 회복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테니스 경기를 보러 다니는 등 팬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날의 후임으로 온 무리뉴 감독뿐만 아니라 맨유의 고참 선수들이 몸을 만들라는 일침을 가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무리뉴의 플랜에서 점점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슈바인슈타이거는 맨유에서 2시즌간 35경기에 출전하여 2골 3도움을 기록,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미국 무대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은 첼시를 통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곤살로 이과인입니다. 자,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던 중 호날두의 영입으로 어쩔 수 없이 밀란으로 임대를 가게 된 이과인은 2019년 1월 당시 첼시의 감독이었던 사리의 강력한 요구로 첼시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6개월 임대에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계약이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임대 예정인 모라타를 대체할 자원이었는데요.
당연히 팬들은 나폴리 시절의 사리 감독 밑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득점왕과 팀을 리그 2위까지 올려놓은 이력이 있던 이과인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과인은 리그 14경기에서 5득점만을 성공시키는 아쉬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중 3골은 강등 될 팀들을 상대로 나온 것이었는데요. B클럽들을 상대로는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며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즌에 첼시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도 올리비에 지루에게 밀려 결장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첼시는 이적 시장 금지 징계로 인해 선수 수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과인의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완전 영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훗날 이과인은 프리미어리그 적응 실패를 인정하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어려운 무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등장한 선수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꼽아보라고 하면 맨유로 이적해온 카가와 신지 미키타리안, 리버풀로 이적해온 모리엔테스, 첼시로 이적해온 쿼드라도 필리페 루이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선수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